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토론 740 김혜정입니다. 최근 광주시가 시민정책참여단 2,858명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은 다른 지역 복합 쇼핑몰에 원정 쇼핑을 가본 경험이 있느냐였는데요. 71%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다른 시설을 체험하기 위해, 또 이 30%는 광주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나머지 11%는 쇼케이스 등 문화행사 참여 때문이라고 답했죠. 이 말은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생기면 광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다채로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민들이 이른바 광주로 원정 쇼핑을 오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세계 더 현대를 주축으로 한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토론 740에서는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을 대변해 복합 쇼핑몰 사업 추진 과정을 감시할 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을 맡고 있는 강수훈 광주시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주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 구심점에 계신 분이죠.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타결된 방직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 협상 조정 협의회 위원장으로 참여한 분입니다.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신우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 전방 1심 방직공장, 이 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만입니다. 예. 아, 맞습니까? 예. 복합 쇼핑몰인 더 현대 입점 계획이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구체적인 협상안 혹시 김광진 부시장님께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말씀처럼 작년 11월 18일 날 협상 제안서가 왔기 때문에 딱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시가 10분의 협상조정협의회 위원을 구성을 했고 그분들이 총 11차례 11차 회의까지를 거쳐서 전체적으로는 사업계획안에 대한 협상 그리고 공공기여안에 대한 협상까지를 이제 마무리 지어서 합의안을 도출하셨는데요. 이래서 9차까지 협상으로 보면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서 관련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또 10차와 11차 협상에 대해서는 뭐 이후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공장지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시설로 바꿨을 때 그에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시민에게 돌려줄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타결하는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변경 협상은 현재로서는 이걸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이후에 이제 절차로 보면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절차에서도 일정 정도는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큰 틀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전남방직, 1심 방직의 터가 한 9만 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9만 평이 다 백화점이 들어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는 넓게 보면 한 10,000평 정도가 되는 거고요. 조금 협소하게 보면 한 7,000평 정도가 백화점 부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 공간은 아파트 주거가 이제 생기는 공간이 있고 또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고 또 호텔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고요. 또 이제 학교나 공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제 주거시설들, 부대시설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큰 틀에 있어서 그렇게 구역을 정해놓은 상태인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주거의 세대 수는 총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를 들면 호텔이 들어온다고 하면 호텔 안에 레지던시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 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계획안이 아니라 이번 사전 협상의 그 주된 것은 공공기여 관련된 협상이었다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이번의 협상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이 사업주가 토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시행정은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그것으로부터 발생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토록 해서 뭐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에 따르면 40%에서 60%까지로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방직공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54.4% 그리고 5,899억 원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업주 측에서는 40%에 가깝도록 주장을 했을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따져야 되는 시행정은 60%에 가깝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54.4%라고 하는 것은 60%에 더 가깝기 때문에 네. 시행정에 굉장히 협상을 잘한 결과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의회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5,899억 원이나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가지고 온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협상조정협의회 위원장으로 참여하셨던 이 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11차례나 협상이 진행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난항을 겪었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지금까지 논의됐던 가장 중요한 이슈죠. 사실 공공기업 금액과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민간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해서 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 전후 토지가격 상승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공기여금을 내거든요. 근데 처음에 생각했을 때 감정평가 금액이 되게 작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실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나온 금액이 조 단위가 넘는 가격이 나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조금 전에 시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 범위, 레인지가 40에서 60%라는 범위에서 40%를 요구하게 되는 거고 시에서는 60%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치열했냐 하면요. 저희가 11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1년간 이 협상 조정 협의회를 했는데 그중에 처음 9차까지는 6개월 만에 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2개, 지금 두 차례가 바로 이 공공기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는 결국은 타협과 양보가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양보를 하면서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느 한 특정 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비율을 이렇게 하자. 즉 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60%, 아니 40%.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필요하는 부분이라면 60%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중간이라면 중간 정도 비율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적용해 보다 보니 기존의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50%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네. 예, 54.45%라는 굉장히 높은 퍼센트와 그다음에 금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강순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규정상 40에서 60%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제도였고 아마도 이 제도를 만들 때는 한 40 정도까지를 최대한으로 양해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일정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생각을 했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시설이나 주거복합시설,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는 경우는 사업자 이익이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은 60%를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4,664억 원 정도가 공공기여로 환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요. 복합 쇼핑몰이나 저희가 이제 요구했었던 호텔 같은 경우는 영업시설이긴 하지만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전체에서 40% 정도라고 하는 것을 해서 1,100억 원 이렇게 확보를 했고 또 학교나 공공용지나 도로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사실은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규모로 해서 40% 그렇게 하면 13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집가 상승분이 전체로 치면 1조 835억 원인데요. 그중에 54.45%가 환수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조 8천억 원가량이 토지 가치 상승분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럼 교수님 저희가 좀 궁금한 게요. 네. 그럼 이 공공기여라는 게 네. 조금 의미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네. 요거를 이렇게 산정하는 방식이 광주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요 공공기여를 산정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예, 요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민간이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과 이득된 부분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라서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산정하는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냐면 아까 부시장님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용도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도별로 예를 들어서 어디는 40%를 적용했다. 그런데 그 땅의 감정평가 가격이 얼마면 그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40%가 곱해지고 어떤 면적에는 60%가 곱해지고 어떤 면적에는 45%가 곱해지는 이런 형식으로 돼서 이것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서 5,899억이 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시장님, 예. 지금 공공기여 그 규모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저희가 호텔로 들어가는 예. 시설보다는 그 상업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한 60% 정도 더 크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예. 한 4천억이 그게 넘는데 그러면 지금 공공기여금 규모를 그러니까 여기 5,899억. 네, 요거 사용처도 궁금합니다. 정해졌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가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5,899억 원이 전체가 다 현금으로 뭐 들어오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네. 크게 보면 한 3천억 가까이는 그 공간 안에 현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공원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전남방직이나 일시방직에 여러 이제 문화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문화재로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시설이나 공공청사 같은 것으로 기반시설을 만드는 시설로서 건물을 새로 신축한 이후에 그 물건을 현물로 받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천억 가까이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제 현금화가 일정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의 터 안에서 공공기여의 자금을 다 쓸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는 일정 정도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광주 시민 전체를 위해서 활용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공공기여에서 이제 10% 그러니까 현금화된 것에서 10%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쓰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써야 하고 또 현금화 중에서 한 20% 정도의 금액은 구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아마 귀속되는 금액이 일정 정도 있을 거고요. 나머지 금액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위원님 오셨습니다만 시의회와도 여러 논의가 필요하고 또 광주 시민 전체에게 어떤 시설이 필요할 것인가라고 하는 공감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이 성과, 이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3천억 원가량은 실제 그 부지가 개발된 다음에 어떻게 이게 쓰여질 건가가 이게 또 관심이 있을 텐데 시의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제안하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활용처 관련해서 또 시랑 논의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협상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시의회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제안한 단계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공공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금의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시의회도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공기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 부지 같은 경우가 공공기여금이 204억 원 정도가 잡혀 있어서 화정 근린공원이라든가 운천 근린공원 이걸 조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의 더 큰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그 공공기여금이 단순히 그 주변에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를 좀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좀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 방직공장 부지의 건너편에 있었던 그 양삼동 발산마을은 여공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발산 근린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오랜 수건 사업이라든가 또 도시의 침술로서 광주천을 좀 뭔가 정비를 해가지고 도시 전반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쪽에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서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여금 자체가 광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만큼 그 아파트 입주자랄지 그쪽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 현대백화점 측에서는 어쩐 좀 이런 뭐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는 방안 말고 또
좀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청사진을 보내온 것들, 언론에 드러난 것들 말고요. 예. 좀 알려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 강순희 위원장님 앞에 그 복합 쇼핑몰 관련한 이제 그 파일을 갖고 오셨는데 네네. 저 내용이 광주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한 내용을 시청 관계자 몇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어떤 쇼핑몰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광주시청 홈페이지로 오시면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더현대 서울이라고 하는 곳을 많이들 떠오르실 겁니다. 더현대 서울이 5만 9천 평 정도의 면적인데요. 지금 더현대 광주의 사업계획서 안으로 보면 지하 5층에 지상 8층 공간으로 연면적이 9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현대 서울보다 한 1.5배 정도 크기로 현대에서는 가장 큰 건물로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5가지 테마를 통해서 최신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현대의 생각입니다. 5가지는 친환경으로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로컬과 예술과 엔터테인먼트가 복합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우리가 시민들께서 꿈꾸셨던 복합 쇼핑몰의 문화 레저로서의 공간들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복합 쇼핑몰이 실제로 들어오는 건가? 예.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토론에는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프로퍼티 관계자분들을 모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사실 멘트 하나하나에 이 이익이 달려 있는 만큼 사실 출연 결정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입장문을 별도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현대백화점 그룹 측에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을 하셨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5년의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7년 말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복합 쇼핑몰 이슈에 혹시나 택지 개발에 있어야 하는 그런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가려지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시민들 요구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도 이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강 의원님, 이 부지 개발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앞서 제가 이번 협상이 좀 잘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었고 저는 지금 이 과정에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2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사실 이 협상이 이루어진 건 1년이지만 훨씬 그 이전부터 그 전일방 부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 대책이라고 하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보존이냐 개발이냐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사고에 갇히지 않고 과연 이 방직공장 부지에서 현존 상태는 어떤 것이며 여기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것은 어떤 것이며 이걸 우선순위 등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 하민선 광주시 총괄 건축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존의 양으로 볼 때 전국에서 유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기가 조성되었을 때는 신구의 조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광주시 행정이 좀 잘했습니다. 뭐냐면 대책이라든가 시의회에 수시로 이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거든요. 사실 뭐 투자라든가 투기라든가 이런 민감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잘 협상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저는 이러한 기조가 원칙이 있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뭐 부작용으로 혹시 나올 수 있는 뭐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시가 투명하게 행정을 하면 이 시민들도 그런 우려점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 방직공장 부지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광주 도시 지형도 바뀔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께 여쭤야 되죠. 교수님,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에 새로운 중심이 생긴다. 그런데 그 중심이 문화 관광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광주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주에 가서 뭐가 볼거리가 있을까? 뭘 보지? 또는 외지인과 누가 오면 참 어딜 데려가지?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에 있던 스타일과 완전히 전혀 다른 스타일로서 개발이 되면서 사실 개발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그런 주변과의 연계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으로 봤냐면요. 우리가 더현대만 보고 있고 그 대상지만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옆에는 챔스필드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최근에 아마 이슈로 알시겠지만 신세계백화점도 같이 또 논의가 되면서 사실 먼 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문화관광 중심 구역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런 구역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생겨나는 이런 지역의 활력이 외부로 스피로버에서 넘쳐나서 주변 지역까지 같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도시의 청사진이 저는 보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관련 도시계획 정책들도 좀 더 다변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당연히 어떤 교통 시스템을 더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트램 같은 것들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의 새로운 어떤 그 교통수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트라이앵글을 같이 지나가면서 시민들이 실제 참여하고 방문객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가면 정말 좋겠고요. 또 아까 시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우리가 광주천변 너무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그 공간들을 같이 변화되는 방향으로 저희 도시계획을 잡아간다면 저는 훨씬 더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구축이 된다라면 그 더 현대가 들어오고 그 이 일대가 문화 중심 구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 지금 일반 시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거 최근 일주일간 뉴스 중에 신세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신세계가 갑자기 이 신축안을 기존에 그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마트를 이제 폐업을 하고 그 자리에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스케어 자리로 변경을 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실은 제가 이제 공개되지 않은 협상들을 쭉 이제 팔로잉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과정을 보면 갑자기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년 전쯤에 그러니까 처음 저희가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신세백화점이 확장안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제시안을 했던 것은 지금의 아니었습니다. 유스케어 공간을 통해서 더 크게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걸 신세계에서 처음에 제안을 했었죠. 근데 그러는 과정 중에 신세계와 금호 간에 가격 협상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현대백화점도 들어오고 뭐 하기 때문에 시간에 약간의 쫓기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 땅에다가 그냥 하자 이제 이런 결정을 하셔서 이마트 부지로 옮겨갔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본사 차원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시고 하면서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여되는 투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큰 길가 사거리에 있었던 백화점을 1조를 투자해서 작은 길에 뒤로 물린다는 것이 이게 좋은 투자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시 금호와 협상을 잘 해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세계에 옳은 일 아니냐. 라고 하는 본사의 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갑자기 왜 논의를 하다가 바뀌었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시민분들께서는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신세계는 꾸준히 이제 그 협상을 타결시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행스럽게 신세계와 금호 간에 그 협상을 이뤄서 광주시로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유스케어의 그 버스 터미널이 한 3만 평 가까운 공간인데 그 3만 평을 복합화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좀 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세계에도 물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고. 네, 신세계에서도 사실은 말씀을 아끼셨고요. 그 토론 740의 입장문만 밝히셨습니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요, 새로운 개발계획 투자 협약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 신세계 강남점의 고품격과 부산의 센텀시티점의 매머드급 규모를 약속했고요. 이 신세계 백화점은 착공은 26년, 완공은 28년
목표라고 저희한테는 밝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 터미널 부지에 백화점을 지으려면 용적률도 높여야 하는 작업이 있고 또 이 방직 공장처럼 공공기업 관련돼서 협상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의 그 접근 방법과는 좀 다른 접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안을 올리고 그것들을 의사결정하는 과정으로 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좀 원점에서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존의 신세계는 이마트하고 주차장 부지 안으로만 했는데도 용적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공공기업 논의가 됐고 당시에는 이제 죽봉대로와 무진대로에 있는 지하차도를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무진대로 강로 앞에서 있는 그것도 기존 백화점과 또한 유스케어 문화관이 합치는 매머드급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용도나 그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공공기여라는 것도 절반 이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방 일반과 같은 어떤 사전 협상 제도 같은 것들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안으로는 지금까지는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 용적률을 네. 높여준다라고 하는 용어가 네네. 약간 뭔가 특혜를 주는 건가 이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조금 표현을 제가 이제 그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용적률은 다 지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업시설일 때는 몇 %까지 지을 수 있고 주차장 부지일 때는 어떻게 지을 수 있고 라고 하는 것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유스케어 부지의 백화점이 조금 더 확장한다 할지라도 네. 용적률은 법정 용적률 안에서 짓도록 될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업시설의 연면적은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상업의 공간은 좀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백화점이 9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유스케어의 문화관 한 4층 정도의 건물인데 이 두 개를 높이를 맞춰서 이제 짓기 때문에 문화관도 9층짜리 건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제 크게 쉽게 생각하자면. 그래서 그만큼의 상업시설의 공간은 넓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용적률은 법에 포함된 용적률 안에서 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유스케어의 터미널이 예전에는 이제 버스로 대부분 서울을 가거나 뭐 이동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20년 전에 이제 저 공간이 만들어질 때는 버스를 하루에 4만 5천 분 정도가 이용하셨습니다. 근데 새로 이래도 터미널을 짓는데 한 2배는 지읍시다라고 생각해서 일일 9만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은 기차나 뭐 비행기로 다 이동하시기 때문에 8,700명밖에 활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버스를. 10분의 1 수준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버스 터미널로서의 역할은 네. 지금보다 공간은 훨씬 더 줄어들어도 활용하시는 데는 아무 불편함은 없으실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백화점 신축 부지가 바뀐 만큼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사전 협상 제도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지하차도 건설이나 인근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 모든 게 다 사실은 백지화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 의원님? 어떤 점들이 좀 쟁점화가 될 걸로 보이시는지. 지금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합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했었던 그 신세계 쪽에서 지하차도도 사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 남북 방향으로 할 거냐, 동서 방향으로 할 거냐. 그래서 그렇죠. 남북 네. 방향의 죽봉대로로 할 거냐, 동서 방향의 무진대로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은 뭐 방직공장 부지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거나 신세계 백화점이 어떻게 확장된다거나 이걸 하기 전인 2022년도에 시의 고시에 의해서 그 결정들이 좀 논박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 특히 그 백화점 인근에 있는 금호월드라든가 상인들과의 협의에 있어서도 사실 오늘 부시장님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그걸 조율해 가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거의 협상 마무리됐다 했는데 이제 뭔가 새롭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신세계 백화점도 초지일관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새로 옮기는 공간은 어쨌든 이제 큰 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하기는 합니다만은 기존보다는 조금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사람의 신규 유동 인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한 공공기관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를 등록할 때 사업 시행자가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서부시장 하나가 이제 대상자이긴 한데요. 금호월드는 법적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관련한 논의들이 네. 있었고, 또 특히나 이제 기존에 이마트 부지화 할 때는 제가 이제 그 시의 삼자 협의체의 당사자이기도 했었는데 60번 길이라고 하는 길의 도로가 폐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금호월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좀 내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조금 상실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 말씀처럼 사실은 삼자 협의체의 결과를 사실상 타결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까지를 좀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공공기여의 범주 안에서 지역 상권을 어떻게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인지 광주시가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제 교통 영향 평가도 이제 다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주 시민분들께서는 신세계백화점 앞에 주말에 지나가시기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불편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교통대책에 관련된 것들이 매우 궁금하실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는요. 네. 이 교통대책이 어떻게 수립돼야 된다고 보시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기존에도 저희가 이제 기존 안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무진대로와 죽봉대로 사이에 그 교통량이 너무 심해서 이 지하차도를 과연 무진대로 쪽으로 해야 되냐, 죽봉대로 쪽으로 해야 되냐에 고민할 정도로 사실 이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더 규모가 크게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도 아마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면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교통 그런 계획들을 저는 구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렇게 대규모 어떻게 보면 교통수요 유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사실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인 교통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을 그것을 만드는 사업자가 고민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신세계 백화점이 다 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러한 안들을 가지고 함께 광주시와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처럼 어떻게 보면 지하차도를 다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도로를 확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회 도로를 더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고가도로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짧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더 넓게 그러니까 좁게 볼 게 아니라 넓게 보면서 우리가 이 주변 지역 전체의 어떤 교통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안들을 어느 한쪽 편만 책임을 지기보다는 관과 그 민간 사업자가 함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광주시가 민선 8기 들어서 조금 이제 제도를 개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세계백화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 우리는 이 계획을 가지고 제출합니다라고 하는 것만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건을 검토하시는 분도 그 안건 안에서 이제 검토를 끝내셨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광천동 일대 농성역에서 이 사거리 근방으로 보면 전남방직터도 좀 있으면 개발이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아이파크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재개발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다양한 개발 사업이 1, 2년 안에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다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이 논의를 할 때는 개별의 사업 계획서만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검토할 수는 없다. 향후에 예상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묶어서 추가적으로 하면 신세백화점으로 가는 교통량과 현대백화점으로 뚫고 들어갈 차량까지를 감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거리가 라고 하는 거 같이 고민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회의를 좀 재조정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필요하다면 시가 투여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면 시도 투여를 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교통 유발을 일으킨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의 문제만의 해결로 끝나지 않고 시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빛골대로와 광천 2교의 도로 개설은 한 1,200억 정도를 투여해서 관련한 사업을 해보자라고 하는 저희 계획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 뭐 신안교나 광천 1교의 도로 개설은 한 67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도로가 필요하다면 시가 투여를 해서 같이 해보자. 뭐 양동에서 임동으로 가는 광주천의 횡단교량 선체한다면 이것도 한 50억 정도 드는데 이런 것도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업체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책임을 피하지 않고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은 역할대로 그리고 시가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같이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 수요 유발 시설에만 이게 맡기지 않고 이제 행정이 같이 참여해서 그 거대한 이 교통 지도를 새로 만들겠다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머지 않았습니다. 2025년이 이제 착공 시점이라면 그때부터 교통 이제 혼잡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오실지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야기는 어등산 개발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신세계 프라퍼티가 이미 선정이 됐고요. 지금 지난해 광주시에 제출한 제안서만 봐도 국내 최대 규모의 그랜드 스타필드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월 13일에 제3자 공모를 통해서 신세계 프로퍼티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단독 입후보를 하셨죠. 그래서 했는데 우선 협상자로서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60일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26일이면 최종적으로 최종 협상을 맺을 것인지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 시민들께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정도로 거의 날짜가 맞아질 것 같은데요. 연내 협상 체결을 하고 민간 개발자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연내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 오셨을 때 그래도 상권위원으로서 살펴보셨을 것 같으세요. 네. 어떻습니까? 처음 받아들고 여기 대해서 좀 지적하시고 싶으신 부분 또 기대되는 것들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5년부터 이 어등산 관광개발에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그 사업체들이 사업 포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초에 어등산 관광단지에 대한 조성 계획이 현실성이 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는 좀 다른 점이 결국은 광주의 복합 쇼핑몰 1호가 누가 되느냐와도 관련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앞서 우리가 그 방직공장 부지와 신세계를 이야기했지만 어등산의 가장 큰 강점은 교통에 있습니다. 지금 광천동이라고 하는 교통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숨이 탁 막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어등산은 그것으로부터는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기존과는 좀 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이제 다만 그 지금 소송과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등산 리조트와의 그 도시공사와의 소송 과정에서 뭔가 반납해야 되는 금액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난번에 그 예산 심의나 이럴 때 도시공사 측이 물어보니까 일단은 이자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현대, 그다음에 신세계 그리고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낸 제안서, 그러니까 모든 제안서를 아마 면밀하게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반 저희 이제 시민들께서 걱정, 우려하시는 점은 세 개가 다 오면 우리가 즐길 것들이 많겠지 않느냐. 그런데 또 이렇게 지나친 경쟁으로 소비의 도시로만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있으세요. 보시기엔 어떠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사업성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오는 그 민간 사업자가 더 잘합니다. 사실 여기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이앵글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더현대나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국적인 단위라고 보기보다는 이 지역적 단위에서의 어떤 그 방문객의 어떤 수요 증가 이런 부분으로서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사실 그랜드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만약에 이 규모대로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이 상권 범위는 이 주변 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서만 우리가 방문객을 나눠 갖는다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 모여든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세 곳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즐기지 않고 이틀, 3일 더 즐길 수도 있는 곳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번에 그 일심방직에서 호텔이라고 하는 최고급 호텔이 들어가는 것들도 저는 또 같이 연계해도 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사실 광주에는요. 우리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렇게 컨벤션을 해볼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은데 과연 국제적인 행사나 국내 대규모 행사를 했을 때 몇 박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스타필드가 또 만약에 그런 그랜드한 형태로 왔을 때에 그 숙박이라든가 체류 기능까지 더해진다면 저는 광주가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여기에 머물어서 정주에 좀 모여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지역 소상공인들께서는 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세요. 지금도 잘 영업이 되지 않는데 이 대형 상권이 세 군데나 들어오면 사실상 이게 지역 상권이 침체되는 거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김광림 부시장께 여쭙겠습니다. 뭐 관련한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법에서도 관련한 것을 고민하고 사업자가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여러 이제 연구 결과나 용역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과는 쇼핑의 방식들이 많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골목 상권을 통해서 모든 소비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요즘은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식료품도 요즘 계란 하나도 다 쿠팡이나 뭐 이런 걸로 불러서 그렇죠.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된 시스템 안에서의 소비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라고 하는 영역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화장품 업종은 조금 피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복합 쇼핑몰이나 이제 백화점 등이 생기게 되면 많은 관광 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왕 광주를 들린 김에 여러 가지 전통시장을 방문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들을 하기도 하십니다. 앞서 처음 시작하실 때 여론조사 내용을 하나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타 지역의 쇼핑몰을 가봤을 때 다른 것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많은 분들이 카페나 식당을 가서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통시장이나 문화시설을 체류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에 응답하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확장되는 상권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보태서 네네.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 3곳, 네네. 더현대, 신세계, 그다음에 그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광주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은 아니라고 보고요. 각자 그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더현대 같은 경우에는 방직공장 부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네. 전통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러한 컨셉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옆에 있기 때문에 뭔가 교통의 메카로서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어등산에 있는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관광과 네. 연계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광주에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도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 복합 쇼핑몰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그 더 현대의 사업 제안서 광주광역시 복합 쇼핑몰 네. 복합 쇼핑몰만 관련해서 한 14페이지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4페이지 정도를 어떻게 하면 지역과 상생할지, 소상공인과 상생할지를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제안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오픈했던 대전 신세계 같은 경우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 신세계도 그렇습니다만 현지 법인을 통해서 그 소비된 자금이 광주 안에 머물도록 하는 거 현지 법인화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전체 매장 중에서 10%를 지역민이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납품업체 50% 이상의 현금 결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시장과 연계하는 마케팅 활동도 하고요. 또 상생협력기금도 80억 정도를 제공해서 관련한 소상공인들과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고 있고요. 부산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이케아가 들어왔는데 이케아도 관련해서 지역 현지 법인 설립을 하고 지역 내의 조달 제품들을 활용하고 지역 업체를 참여하도록 규정화했고요. 네네. 또 대규모 점포의 9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매번 발표하면서 지역 인력 고용, 지방세 납세, 공익사업 참여, 외부 영역 활용 계획 등 9개 항목을 매번 공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을 저희도 타 지자체의 상황들을 보면서 지역의 시민들께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또 강기정 시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가 골목상권진흥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생 일자리 우리 경제고용진흥재단을 통해서 네. 골목상권을 진흥할 수 있는 전담기관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사실 저희 지금 흔히 말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실 개설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역 토박이에서 여기서만 생계를 창출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렇게 시와 의회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청년들 일자리입니다. 예, 이 새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분명히 일자리는 생기긴 생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많은 일자리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자리의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자체적으로 저는 그 민간 기업들이 만들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과연 이와 연계되어져 있는 홍보나 판로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어떤 전문가들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에 있는 유수 대학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계해서 저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좀 이번 논의가 굉장히 활기찼던 예. 이유는 그래도 광주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정체성은 잃지 않는 그런 난개발은 안 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런 광주의 개발의 방향 그리고 이 난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세 분의 의견 짤막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사실 지금 공간은 난개발의 우려라기보다는 워낙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측면을 이제라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공공성의 측면 안에서 광주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강 의원님. 예,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 고민해야 되는 그 도시의 가치와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쇼핑하기 좋은 도시보다는 쇼핑까지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광주가 이 지금 같은 복합 쇼핑몰들이 잘 지역에 정착이 돼서 젊은 세대, 미래 세대가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관광 중심도시 광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관광 중심 도시의 광주를 기약하며 지금 저희가 광주로 다른 지역분들 초대하면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각종 역사적 가치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요, 소위 1박 2박 하는 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즐길 거리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광주에 추진되는 이 복합 쇼핑몰 사업에 시민들의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토론 740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